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6월 6일 이스라엘이 드론 택시와 배달 서비스를 위한 자율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드론 택시 시험 비행은 6천만 셰켈 예산의 정부 주도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 드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국 영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드론 운영 및 배송회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시험 비행에 참여했으며 최대 160km 거리를 220kg까지 적재해 운반할 수 있는 드론 등을 선보였습니다. 6월 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사흘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사우디 시민 여행 제한 등과 같은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과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향한 길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6월 8일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1월 예루살렘의 버스 정류장과 인근 교차로에서 폭탄 공격을 감행한 테러범의 거주지를 철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라말라를 급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철거 과정 중 다수의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돌과 화염병으로 이스라엘군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번 충돌로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이 지진, 테러,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 가자지구 로켓 공격 등 다방면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해 실시한 2주간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강한손이라고 불리는 이 훈련에서 지상군과 공군, 해군, 정보부대 및 사이버부대 등 거의 모든 부대의 상비군과 예비군이 참여해 적과의 전투를 모의 훈련했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케위치 국방사령관은 이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동 특정 지역의 위협을 막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1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를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위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님은 만약에 스포츠 경기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맞붙는다 그러면 어느 쪽을 응원하시겠습니까?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래요? 네.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국가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로서 구단주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해볼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 행사를 열고 파타흐, 즉 정복자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이 미사일이 마하 13에서 15의 속도로 날아가 1,4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면서 파타흐 미사일이 이 두 나라의 첨단 방공망도 무력화할 수 있고 적의 방공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개인과 기업 10곳을 제재하며 응수했고 이스라엘도 어떤 무기든 방어할 수 있다고 이란에 즉각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개발했다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마하 13에서 15까지 된다고 해요. 사정거리가 한 1,300km 정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란의 기술이 이 정도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자 개발할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공급해서 조립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영상을 공개하는 순간 이제 극초음 미사일의 성능 재원 등이 이제 공개됨으로 자체 개발인지 아니면 뭐 외부 조달인지 그냥 금방 판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형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번 발표를 한 시점이 참 묘해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견제구죠. 이란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사우디 되게 표피적으로는 달래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이제 이란이 견제구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제 곧바로 이란 제재를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미국이 제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초음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이란 국방부 등의 활동을 지원한 7명의 개인과 6개의 이제 법인으로 구성된 조달데코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베이징 주재 이란 국방무관, 그다음에 중국 및 홍콩 기업을 이제 제재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거리는 약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3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조금 모자른데 토달 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제 뭐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침무기를 개발해도 우리는 지상, 공중, 해상에서 방어후 및 공격 수단을 포함해 훨씬 더 나은 대응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이스라엘 방공망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른 속도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목표 지점을 계산하는 거긴데 그 계산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기는 좀 힘들어요, 요격하기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감독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거리가 1,300km밖에 안 돼요. 그럼 이란 본토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기거하는 이제 레바논에서 쏜다는 얘기죠. 아, 레바논이나 시리아. 예, 시리아에서 이제 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최근에 뭐 누차 이제 보도되었지만은 시리아 병참 기지를 맹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참 기지 안에는 물론 뭐 다양한 이제 전략 물자들이 있겠지만 핵심이 이제 바로 극초음 미사일 군수 지원 라인을 이제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갈란트 국방은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환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발할 경우에. 이 정도 강경 발언 나왔다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하면서 그 독일의 전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보내줬던 독일의 전차를 러시아가 이제 폭격을 했다라고 이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차가 아니라 농기구, 트랙터를 공격해놓고 이렇게 독일 전차를 공격했다라고 소위 말해서 뻥카를 치는 게 러시아란 말입니다. 또 이란도 그에 못지않고 그래서 나는 이란이 이렇게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그 성능이 마하 13에서 15까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러시아전도 그렇고 이제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 이제 각국의 이제 선동 홍보장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인포메이션 오페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름 선동 공작이죠. 우리가 뻥카 치는 게 이란도. 그래서 이제 들여다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이란은 뻥카를 날렸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됐다 싶었을 거예요. 레바논하고 시리아를 또 공격할 빌미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블러프를 콜아웃 한 거죠. 딱 찍어버린 거죠. 그나저나 석기 시대로 가면은 참 큰일 났네. 예. 그 나라. 자, 이제 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에 공유한 분기별 기밀 보고서에서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4,744.5kg으로 농축 우라늄 허용치의 2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적어도 2개 핵무기에 연료를 공급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IAEA는 마리반, 투르크자바드, 바라민 등 이스라엘이 과거 이란의 비밀 핵활동 장소로 지목한 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원 대신 이란 핵 개발을 임시 동결하는 이른바 임시 이란 핵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농축 우라늄은 뭐 8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저는 90%는 이미 확보했다고 보고 그 스탁파일 총량은 이미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단계를 뭐냐면 핵개발 브레이크아웃 단계라고 얘기해야 돼요. 핵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는 다 확보했다. 이제 남은 프로세스는 뭐냐? 무기와 혹은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단계만 남아 있고 이거는 뭐 기술 공유만 되면은
뭐 1년 안에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IAEA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 이란의 핵시설 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어요. 또 여러 가지 폭로도 했고. 그런데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등 이란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지금 그 IAEA 이란에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압박에 굴복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신고 시설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제공한 정보거든요. 이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주재국 이란이 방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IAEA도 일개 국제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IAEA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뭐 이렇게 정치화 시키지 말라고 이제 그로시 총장이 발언을 했지만은 IAEA가 요청한 조사 목록의 극히 일부만 사찰을 허용했다 이란 당국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국제기구의 힘은 이제 슈퍼파워인 미국이 뒷배를 서줘야 돼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군사력이든 압박을 통해서 서야지 국제기구의 이른바 영이 서죠. 근데 미국 자체가 이제 친이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게가 안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재를 하든 뭐 사찰 없으면 안 보여주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로시 총장이.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란에 대해서 일단은 뭐 겉으로는 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이란과 그 핵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미 국방성 이제 펜타곤에서 이제 주로 중동 담당 이제 보좌관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현재 펜타곤은 이란에 대한 실천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뭐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미국 내 이스라엘 단체 에이펙 컨퍼런스 참석해서 우리도 이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놨다면서 군사적인 조치도 이제 암시했는데요. 이제 이쪽 어디언스를 이제 만족시키는 발언이고. 일단 그건 말로만 그러는 거고. 예, 실제 그 청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근데 JP가 최초로 보도했는데 실상은 내년 대선 직전까지 JCPOA가 아닌 한 발 후퇴한 임시 이란 핵 합의, 그걸 인터미디엄 뭐 뉴클 딜이라는데 핵 동결만 하는 아무런 제재나 이런 제재 조치나 안전 장치가 없는 이빨이 없는 핵 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누가 밝혔냐면 이제 주 UN 이스라엘 대사가 간접적으로 이제 언론에다 흘린 것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런 입장이라면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이란을 향해서 막 강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이 하면서도 뒤로는 또 이렇게 핵 동결 합의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결국은 유럽 쪽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또 유럽이라고 봤자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세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새로운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란 핵 임시 합의는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냅백이나 뭐 롤백 조항 이런 게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자, 안전 정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럽이 러시아 침공을 도와주고 있는 이란을 제재하고 싶어요. IRGC를 제재하고 싶은데 현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 동결한 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구도 자체가. 또 이제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날 다음 대전은 전통적인 싸움의 원인이었던 땅이나 석유 혹은 종교가 아니라 나날이 희소해지고 있는 자원인 물을 둘러싸고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대 물 부족 국가 중 7국가가 중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안보 리스크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자원을 통해 중동 내에서 새로운 안보 조정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동에서 물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중동에도 뭐 강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나일강이 있고, 또 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터키 이쪽은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또 티그리스 강, 이렇게 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 나일강을 두고 그 벌어지고 있는 그 물 분쟁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에 걸쳐서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류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근데 에티오피아 상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류에서 이집트, 수단이 받는데 에티오피아 정부가 전력 부족의 문제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 2011년부터 1.8km의 이런 초대형 르네사스 강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댐을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물을 저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막으니까 여기서 이제 식수와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하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와 수단이 물 부족 사태를 지금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 부족이 되면 이제 식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국가 존치가 좀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일의 수호자라고 하류 지역에 있는 이제 이집트, 수단이 이름을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군사 작전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좀 심각한 내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하고 수단이 이제 같은 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나라가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상류 벌이고 있다. 지역을 향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구도인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상류 지역이 아니면 터키에서 나오거든요. 터키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라크와 시리아로 흘러가는데 터키는 1970년대부터 상류 지역에서 남동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22개의 댐과 19개의 수력 발전소를 한 거예요. 그럼 상류 지역에서 물을 다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라크, 시리아는 물 부족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 긴급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 지역에 있는 그렇죠. 그 국가가 이제 문제군요. 그 서로 잘 협력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 요즘 뭐 하도 기상 이변, 이상 기후,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옛날 같지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여기도 역시 숫자 문제를 갖고 갈등을 빚고 있죠. 예, 그러니까 최근 이제 지난 27일이죠. 5월 27일 날 이제 이란 남부 시스탄바 발루치스탄 이제 그 주 경찰 당국하고 텔레반과 교전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이란 국정수비대 대원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명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보였더니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물 통제 문제로 아프간과 갈등을 일으켰답니다. 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상류는 어디냐? 아프간 힌두쿠시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이 헬만강을 통해서 하류인 이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프간은 가뭄으로 수자원 고가를 상류에서 물을 홀드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그 하류 지역 이제 하문 호수 습지대가 이제 이게 이미 모두 말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류에서 아프간이 막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이미 1973년에 수자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8억 5천만 평방미터를 규모의 물을 이란에 제공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위에서 막고 있는데 그러면 아프간 애들이 일부러 뭐 연맥이려고 막은 게 아니라 수자원 전체 총량 고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급기야 텔레반 지도부는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란 당국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텔레반은 미군보다 더 극렬하게 IRGC를 상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뇌부가 결심만 하면 곧 눈에 이란도 정벌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텔레반이 이제 제국의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겨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란한테는 굉장히 그 수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이란의 히잡 시위대가 대부분 이란 동남부 가문에 지친 시민대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성 탄압도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일단 물 부족에 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민중봉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 부족 하나가 이게 그냥 정치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회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란의 안보 위협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아니라 물 부족으로 인해서 텔레반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분쟁 양상이 지금 보여집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6.1 전쟁, 사실 이것도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다가 먹고 사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의 수원지가 사실은 옛날에 시리아 땅이었던 헐몬산에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물 고갈을 시키려고 골란구원에서 흘러나와서 그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를 돌리려고 댐 공사를 한다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된 게 6.1 전쟁이었거든요. 그만큼 그 이 물과 이 수자원 굉장히 그 앞으로 특히 이제 기후 이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앞으로 굉장히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 그 수자원이 어디서 오냐면 골란고원에서
계곡으로 떨어지는 물 중에서 이제 북부 갈릴리 호수에 딱 이게 한번 담수화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위가 낮아졌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중해 담수화, 그러니까 해수를 담수화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서 여기 공급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 방어를 해서 예년 수준 돌아왔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현재는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자원은 요르단하고 이제 공유하는데 요르단은 뭐 이런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선진국이니까 선제적인 투자를 딱딱 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2억 평방미터의 담수화된 물을 요르단한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물을 통해서 요르단을 견제하는 안보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 부족과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어떻게 보면 승리한 케이스입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게 이제 이 수자원의 고갈이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감독님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기후 변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담수의 69.6% 거의 70%가 빙하에서 오는 거고 30%가 지하수고 0.4%는 호수 또는 하천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담수가 빙하가 녹아서 생긴 게 70%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수자원은 고지대 산맥의 그 만년설 빙하가 녹아서 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골란권에 그렇죠. 있는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그 분쟁 지역 국가들, 뭐 터키 같은 경우도 아라트라산 빙하가 녹으면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 건도 이제 힌두쿠시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대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나가는 건데 할만드 강,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겐지스 강, 티베트도 마찬가지. 티베트 고원이잖아요. 거기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황하강, 뭐 양쯔강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게 이제 엔타임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에 따르면 노아 시대의 지구 대격변 그 당시에 이제 빙하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유효 기간이 지금 다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시간이. 왜냐하면 한 수천 년 동안 이걸 수자원 우리가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계가 얘기하는 게 빙하에서 대부분 우리의 담수와 수자원이 온다라는 거. 저는 이게 비로 내려서 하는데 그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거의 마감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세속적인 기후 변화자들은 탄소 배출 때문에 이게 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러면 북극 빙하도 녹는다고 얘기를 해요. 녹는 부분도 있는데 빙하 총량은 늘어났어요, 오히려. 네트 플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좀 하니까 탄소랑은 상관이 없고 온난화는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엔타임의 하나의 그 인디케이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얘기죠. 뭐 저는 뭐 이집트도 가보고 뭐 에티오피아도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수자원도 수자원이지만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터키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에 비해서는 그렇게 수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치수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스라엘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늦었죠. 그 녹기 전에 좀 했었으면 선제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좀 우리나라 수도권만한 사이즈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같이 큰 나라를 이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값이 금값이 되죠. 경제성 비용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녹는 걸 좀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뭐 거의 앵꼬난 상태에서 뭘 해봐야 지금 전쟁밖에 안 일어나죠.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분쟁은 끊임없이 그렇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엔타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구원방어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